2006년 가을, 서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낮에는 차들이 제 할 일을 하는 듯 질서정연하게 흘러가고, 밤에는 빌딩 유리창들이 별빛을 흉내내며 반짝였다. 그런 도시가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밤을 선물할 때다. 그 밤이 바로 백학 바이 헤스의 밤이었다. 백학주조, 업계 사람들은 흔히 백학이라 줄여 불렀다. 쌀과 누룩으로 만든 전통주로 시작해 몇 대를 거치며 증류식 소주와 약주 라인까지 키운, 말 그대로 가문이 아니라 체제가 된 회사. 라벨에 그려진 흰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은 서울 사람들에게도 익숙했다. 편의점 냉장고에서도 보였고, 국회 주변 고급 한정식집의 잔에도 담겼다. 흰학은 오래 살고, 오래 기억되고, 오래 살아남는다. 그 상징은 회사의 신조처럼 기능했다. 대표 장현우는 그런 상징을 몸으로 살았다. 그는 말끝이 단정했고 웃음이 정확했다. 여의도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반드시 시계를 한번 보며 시간을 소중히 쓰는 사람처럼 보였다. 내 경험상 그런 사람들은 대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통제한다. 통제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권력이 된다. 장현우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게 된 건 사업 때문만이 아니었다. 지방의원, 산업위원회, 각종 협회, 이름만 바뀐 자리들이 줄을 섰다. 사람들은 그를 청렴한 실무형 리더라고 불렀고, 그는 그 말을 방패처럼 들고 다녔다. 그 방패 뒤편에서 정말로 백학을 굴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이진희, 백학의 시애뼈고 그리고 장현우의 아내. 이진희는 사람들의 상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명했다.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한 스토리가 없었다. 자극적인 연애담도, 눈물겨운 가족사도. 다만 회사 내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백학이 쓰러질 뻔한 몇 해, 현우 대표님이 회사 살리셨죠 라는 말이 퍼질 때도 실제로 돈줄을 묶고 풀고 사람을 남기고 자르고 계약을 살리고 죽인 건 이진희였다는 것을. 그런 사람은 대개 두 가지를 가진다. 스스로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는 자존감, 그리고 남을 너무 정확히 읽어버리는 피로. 이진희는 그 둘을 모두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표정은 늘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가끔은 비명처럼 느껴졌다. 조용한 사람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가 많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여의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라운지. 백학과 해외 바이어의 첫 수출 계약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유통사가 아시아 전통주 라인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제안한 협업. 스위스라는 단어는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고급으로 바꿔버렸다. 계약서의 수치가 얼마나 빡빡한지, 환율 리스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보다 사람들은 그 단어가 만들어내는 광택에 취해 있었다. 장현우는 잔을 들고 웃었다. 이제 백학도 세계로 가야죠. 이진희는 웃지 않았다. 대신 종이 한 장을 더 뽑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이 계약은 백학의 명예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칼을 줄 수 있었다. 명예는 사람을 모으고 칼은 사람을 가른다. 누가 잘릴 것인지,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그녀는 이미 그 목록을 일부 떠올리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장현우의 휴대폰이 잠깐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한서연. 대표실 비서이자 회사가 가장 젊고 가장 소문이 많은 얼굴. 사람들은 한서연을 볼 때마다 이상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소문이란 본래 낮은 목소리에서 자란다. 장현우는 통화를 짧게 끝냈다. 급한 일이라서. 그 한마디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이진희의 눈빛을 아주 잠깐,
그러나 분명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손끝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한번 쓸었다. 마치 어떤 감각을 확인하듯이.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를 조금 넘겼다. 평창동의 집은 겉으로는 안정적인 부유함의 전형이었다. 담장, 조경, 센서 등 주차장에 가지런한 세단. 실내는 더 그랬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정돈된 공간은 살아있는 사람의 집 같지 않을 때가 있다. 누가 숨을 쉬어도 벽지가 소리를 낼 것 같은 집. 그곳에서 이진희는 늘 한 걸음 느리게 걸었다. 집이 아니라 사무실처럼. 장현우는 2층으로 올라가 샤워를 한다며 사라졌다. 이진희는 1층 서재 겸 업무실로 향했다. 그녀가 진짜로 쉬는 시간은 잠들기 직전 몇 분뿐이었다. 그 몇 분을 늘 누군가가 빼앗아 갔다. 회사, 남편, 가십, 숫자, 계약서. 책상 위에는 낮에 인쇄해둔 스위스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열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의 푸른 빛이 얼굴에 얇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표정은 솔직해진다. 그 솔직함은 종종 공포와 닮는다. 그때였다. 전화가 울렸다. 집 전화. 요즘 누가 집 전화로 전화를 할까? 그녀는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받았다. 여보세요? 답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말이 없었다. 대신 아주 얇은 숨소리가 있었다. 숨이 전화선을 타고 들어와 귓속에서 부풀었다. 이진희는 한 손으로 수화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무의식적으로 목덜미를 만졌다. 마치 거기에 이미 차가운 무언가가 닿아 있는 것처럼. 누구세요? 숨소리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은 마찰음. 옷감이 스치는 소리인지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인지 그 정도만 남기고 전화는 끊겼다. 이진희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사람은 어떤 불길함을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한다. 하나는 확인하려는 것, 다른 하나는 모른 척하려는 것. 그녀는 둘 다 하지 못했다. 그저 화면을 바라봤다. 노트북 모니터 속 숫자들이 잠깐 의미를 잃었다. 서재 벽면에는 모니터가 하나 더 있었다. CCTV 출력 화면. 집 바깥, 정문, 뒤뜰, 차고. 이진희는 그 모니터를 켰다. 화면은 눈처럼 튀었다. 잡음이 흐르고 윤곽이 찢어지고 검은 줄이 위아래로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정문의 센서 등이 켜졌다가 꺼졌다. 누군가 지나간 것 같았다. 하지만 화면은 너무 흔들려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공포의 핵심은 무언가를 봤다가 아니다. 공포의 핵심은 봤다고 믿을 수 없다이다. 믿을 수 없는 감각은 우리를 가장 빨리 무너뜨린다. 이진희는 모니터를 응시하다가 뒤뜰 카메라로 화면을 돌렸다. 대나무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의 그림자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짧고 깔끔한 2번. 이진희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발끝이 카펫에 닿는 감각이 이상하게 둔했다.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다. 카메라 각도 바뀐지 아니면 정말 아무도 없는 건지. 초인종은 더 울리지 않았다. 문을 열어야 할까? 열지 말아야 할까? 이진희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현관 옆 작은 창문으로 바깥을 보았다. 담장 아래 우편함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흰색, 아무 글자도 없이 딱 그 정도로만 무례한 존재.
그녀는 잠금 장치를 2번 확인한 뒤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 봉투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다시 문을 잠갔다.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오는 동안 장현우의 샤워기 소리는 2층에서 계속 들렸다. 물이 흐르고 있었다. 물은 늘 흐른다. 문제는 어떤 흐름은 씻어내지 못하는 것을 남긴다는 것이다. 봉투를 열었을 때 먼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유리창 너머에서 찍은 사진. 서재.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이진희의 뒷모습. 불과 몇 분 전의 장면이었다. 사진 속 모니터의 푸른빛까지 정확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 아주 얇은 종이가 한 장 더 있었다. 타자기로 찍은 듯한 글씨. 떠나면 내 자리는 비어있지 않을 거야. 이진희는 종이를 내려놓고 다시 CCTV 모니터를 보았다. 잡음은 여전히 흘렀다. 뒤뜰 화면에서 대나무가 흔들리다가 잠깐 멈췄다. 바람이 그 순간 멈출 수 있을까? 대나무가 한 번에 멈춘다는 게 가능할까? 그때 화면의 가장자리에서 무언가가 지나갔다. 사람의 어깨 같은 윤곽 혹은 그림자. 이진희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목걸이를 만졌다. 결혼 반지는 끼고 있었지만 목걸이는 늘 그녀의 다른 삶을 붙잡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낯선 침입자? 아니다. 자기 집의 구조를 아는 사람, 자기 습관을 아는 사람, 자기 업무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무엇을 떠나려는지 아는 사람. 위층에서 샤워기 소리가 멈췄다. 장현우가 수건을 두르는 발소리가 들릴 법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진희는 그 발소리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계약서 파일을 열어 마지막 수정 시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메일함을 확인했다. 누군가가 그녀의 결심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질문을 바꾼다. 누가 이랬지? 에서 누가 이걸 가능하게 했지? 로. 그 질문이 바뀌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구조가 된다. 그리고 구조는 언제나 개인보다 더 무섭다. 이진희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확대경도 없이 선명한 잔상. 유리창 반사에 희미하게 찍힌 촬영자의 실루엣.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깨의 각도와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 어떤 익숙함이 있었다. 그녀는 그 익숙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사진을 뒤집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6-0918.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줄. 오늘 밤은 길어질 거야. 이진희는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아주 조용히 전등을 하나 껐다. 방은 조금 더 어두워졌다. 어둠은 흔히 두려움의 배경처럼 쓰이지만 때로는 방패이기도 하다. 그녀는 자신이 방패를 드는 사람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방패는 얇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집 안의 공기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흰학은 오래 산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삼킨다. 강도식 형사가 주차장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 가로등이 한 번 흔들렸다. 빛이 흔들리면 사람의 마음도 흔들린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흔들림은 늘 우연처럼 시작한다. 우연처럼 시작한 것들은 보통 우연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바로 창에서 떨어져 나왔다. 서랍 속 봉투, 잘린 비디오 테이프 조각과 37분은 다다라는 메모를 증거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직접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그런 기록은 법정에서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형사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이건 내가 본 현실이고 누군가는 이 현실을 지우려 한다는 확인이다.
강 형사는 동료 중 가장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만 전화를 걸었다. 지금부터 내가 움직이는 동선 전부 기록해. 그리고 경찰서 1층 로비로 내려갔다. 주차장 쪽 출입구로는 가지 않았다. 출입구는 나가는 길이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나가는 길에 있었다. 로비 유리문 너머로 보이던 그 그림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게 더 나빴다. 보이지 않는 상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자기 타이밍을 다시 잡고 있다는 뜻이니까. 다음 날 아침 강 형사는 사건을 살인과 조작으로 분리해 수사팀을 쪼갰다. 유재도는 이미 자백했다. 이진희의 목을 벨트로 졸랐다는 사실, 계약서를 핑계로 들어갔다는 사실, 금고와 찢어진 서류로 강도 연출을 시도했다는 사실. 살인은 법적으로 큰 줄기가 완성돼 있었다. 하지만 강 형사가 집요하게 붙든 건 다른 줄기였다. 정전, 건금웅점 자아치, 전기실 인증, 환경시현역 37분의 공백, 권규명유전 1.1청경차 48. 이건 유재도의 순간으로 설명될 수 없다. 누군가가 그 순간이 잘 일어나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손놀림은 정교했다. 정교함은 습관이다. 습관은 직업이다. 강 형사는 가장 먼저 설치한 사람을 의심했다. 평창동 장현우 자택의 보안 시스템은 김상태가 주도해 도입한 것이었다. 전기실 인증 시스템까지 갖춘 단독주택은 드물다. 그 드물미 곧 설계자의 얼굴이다. 경찰 내부 전산에서 카드 로그를 다시 확보했고 로그 원본을 별도 서버에 이중 저장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누군가 지울 수 있는 걸 지우지 못하게 만드는 일. 사건은 늘 첨단 장비보다 단단한 습관이 이긴다. 그날 오후 강 형사는 검찰과 공조 라인을 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사건은 이미 회사를 건드리고 있었다. 회사가 엮이면 경찰만으로는 부족해진다. 압수수색 영장, 계좌 추적, 내부 문건 확보. 조직의 벽을 넘으려면 더 큰 도구가 필요했다. 검사는 물었다. 형사님, 확실합니까? 강 형사는 확실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정확히 말했다. 유재도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기를 죽이고 영상 37분을 지웠습니다. 그 지운 손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는 잠깐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영장 준비하죠. 압수수색은 백학주조 본사시설팀에서 시작됐다. 시설팀은 늘 중요하지 않은 부서처럼 보이지만 큰 조직에서 시설팀은 사실상 혈관이다. 전기, CCTV, 출입통제, 서버룸, 보관창고. 혈관을 잡으면 심장이 보인다. 수사팀은 시설팀 사무실에서 오래된 보관함 하나를 발견했다. 테이프 보관이라고 적힌 라벨. 겉으로는 그저 먼지 묻은 상자들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건과 같은 종류의 아날로그가 들어있었다. 아날로그는 느리다. 느려서 안전해 보인다. 그러나 느린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우기 어렵다. 누군가가 디지털처럼 깔끔하게 삭제할 수 없어서 결국 숨겨두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 상자 안에서 강 형사는 낯익은 기록표를 봤다. 평창동 자택 DBR 교체 테스트 2006정 웅크 18 서명 김상태. 테스트라는 말은 부드럽다. 하지만 테스트는 흔적을 남긴다. 기록표 뒤편에는 테이프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따라가자 별도의 작은 금속함이 나왔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사내 보관 규정상 이런 금속함은 보통 중요 자료가 아니라 숨길 자료다. 감시교원이 자물쇠를 따는 동안 김상태는 침착하게 서 있었다. 침착함이 끝까지 유지되는 사람은 두 종류다. 정말 무고한 사람,
혹은 정말 준비한 사람. 금속함이 열렸다. 안에는 테이프 한 개가 있었다. 라벨은 붙어 있지 않았다. 대신 테이프 케이스 안쪽에 펜으로 조용히 적혀 있었다. 00111 건기 00048. 강 형사의 목이 순간적으로 마른 느낌이 들었다. 37분. 지워진 37분. 누군가의 경고가 현실로 손에 잡히는 순간이었다. 테이프는 바로 국과수로 넘어갔다. 복원 작업은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그리고 이틀 뒤 강 형사는 복원된 영상의 일부를 처음 보게 됐다. 화질은 나빴다. 하지만 어떤 장면은 화질이 나쁠수록 더 선명해진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부족한 부분을 상상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상은 대개 진실에 가깝다. 영상에는 평창동 자택 외부 전기암 쪽으로 다가가는 남자가 있었다. 몸집은 무터웠을 어깨가 약간 굽어 있었다. 모자를 쓰고 있었고 장갑을 꼈다. 그는 카메라를 정확히 피하는 각도로 움직였다. 피하는데도 찍혔다는 건 그가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잘 알지만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완벽하지 않은 건 인간의 흔적이다. 그리고 남자가 전기함을 열어 무언가를 조작하는 순간 화면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빛이 끊겼다. 정전. 시간 00시 42분. 남자는 그 뒤에도 몇 초 동안 서 있었다. 마치 정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듯. 그리고 그가 고개를 아주 조금 돌리는 순간 카메라에 옆 얼굴이 아주 짧게 걸렸다. 짧지만 충분했다. 김상태였다. 김상태를 체포한 날은 2006년 10월 1일이었다. 새벽 체포였다. 새벽에 체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이 가장 방어적이기 전에 잡기 위해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또 다른 정의를 죽이기 전에. 체포 과정에서 김상태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게 더 섬뜩했다. 그는 마치 그날이 올 걸 알고 있던 사람처럼 손목을 내밀었다. 그리고 경찰차에 타기 전 강 형사를 바라보며 딱 한마디를 했다. 형사님, 이제 진짜 위험해질 겁니다. 위험해질 것이라는 말은 경고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고백이다. 위험이 있다는 건 위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 조사실에서 김상태는 처음엔 시설 점검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상, 카드로그, 점검 기록, 그리고 사건 당일 임시 생성된 보고서까지 겹치자 그는 다른 전략을 꺼냈다. 제가 전기를 내린 건 맞습니다. 강 형사가 숨을 죽였다. 김상태는 이어 말했다. 하지만 살인은 유죄도가 했습니다. 그건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왜 전기를 내렸지? 김상태는 잠깐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지친 숨이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스위스 계약서의 진짜 의미를. 겉으로는 수출 계약. 그러나 내부에는 별도 조항이 있었고 그 조항은 유통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게 설계돼 있었다. 정치자금, 비자금, 혹은 누군가의 개인 금고로 이어지는 길. 이진희는 그 구조를 파악했고 계약을 마무리한 뒤 떠나겠다고 했다. 떠나기 전에 남길 것을 남기려 했다. 증거, 기록, 메모, 그리고 누구에게 불리한지 알 수 있는 숫자들. 김상태는 말했다. 상무님이 떠나면 다 터집니다. 대표님도 끝이고 회사도 끝이고 저도 끝입니다. 강 형사는 한 단어를 강조했다. 대표님. 김상태는 눈을 피했다. 눈을 피하는 순간 사람은 사실상 답을 한다. 강 형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장현우 대표가 지시했나?
김상태는 아주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절반만 말했다. 대표님은 집이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조용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말이 이 사건 전체를 요약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문제를 조용하게 만든다. 조용하게 만드는 방식은 대개 폭력이다. 소리내는 진실의 입을 막는 폭력. 재판은 2007년 봄에 열렸다. 유재도는 살인 혐의로, 김상태는 증거인멸 및 범행 방조 또는 공모에 준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은 늘 차갑다. 차가운 이유는 감정이 끼어들면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법정에 서는 사람들 중 가장 감정적인 건 보통 방청석이다. 유재도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순간이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판사는 순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순간이란 책임을 줄이기 때문이다. 결국 유재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상태는 처음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복원된 테이프와 카드 로그는 버틸 수 없는 종류의 증거였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밖으로 나갈 때 한 번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대개 마음속에서 이미 모든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장현우는 법적으로는 직접 범행의 증거가 부족했다. 그가 한 말은 지시가 아니라 암시였고 암시는 법정에서 늘 가장 미끄럽다. 그럼에도 재판은 그에게 치명적이었다. 비자금 의혹과 계약 구조가 공론화되면서 그는 정치 일정에서 물러났고 백학주조는 대대적인 감사와 구조조정을 겪었다. 회사는 살아남았지만 희낙의 날개는 더럽혀졌다. 상징은 오래 살지만 상징의 의미는 쉽게 변색된다. 사건이 끝난 뒤 강 형사는 종종 생각했다. 이진희는 왜 그날 밤 문을 열었을까? 유재도라는 사람의 마음속 균열을 왜 그렇게 늦게 알아챘을까? 그리고 왜 조직은 문제를 고치기보다 조용히 덮으려 했을까? 나는 이 사건의 결말을 단지 유재도라는 집착범이 살인을 저질렀다로 정리하고 싶지 않다. 그건 너무 편하다. 편한 결말은 다음 사건을 부른다. 이 사건의 진짜 결말은 이거다. 한 사람의 범행은 사람을 죽였고 조직의 조작은 진실을 죽이려 했다. 사람은 한 번 죽지만 진실이 죽으면 같은 방식의 죽음이 여러 번 반복된다. 몇 달 뒤 강 형사는 이진희의 유품 중 하나를 받았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 라벨에는 그녀의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나중에 반드시 테이프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숫자와 계약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엔 아주 조용한 한 문장. 조용한 사람을 조심해. 조용히 만든 사람을 더 조심해. 강 형사는 그 문장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테이프를 다시 케이스에 넣었다. 사건은 법정에서 끝났고 결말은 기록으로 남았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였다. 다음 누군가가 조용히 덮으려 할 때 그 조용함이 다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흰학은 오래 산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본다. 그리고 더 많이 삼킨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끝내 삼키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이진희가 남긴 사라지지 않는 기록이었다. 전기가 먼저 죽었다 사람이 죽은 밤을 떠올릴 때 우리는 칼이나 총 같은 도구를 먼저 상상한다. 하지만 그날 밤 평창동에서 가장 먼저 죽은 건 사람이 아니었다. 전기였다. 2006년 9월 18일 밤 11시를 지나며 비는 더 조용해졌다. 얇고 길게 내리는 비는 소리를 죽인다. 소리가 죽으면 발자국이 산다. 그게 참 공평하지 못한 자연의 법칙이다.
이진희는 1층 서재에서 스위스 계약서를 열어놓고 있었다. 봉투 속 사진과 문장을 읽은 뒤 그녀는 집안의 불을 하나 껐다. 어둠은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그날은 어둠이 상대에게만 유리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어둠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는 어둠을 맞이한다는 선택만 할 수 있었으니까. 00시 30분 무렵 CCTV 모니터의 잡음이 순간적으로 줄었다. 화면은 잠깐 선명해지는 듯 하더니 다시 찢어졌다. 그 짧은 선명함이 더 섬뜩했다. 마치 누군가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어 지금부터는 보지마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00시 42분 집 전체가 아주 깔끔하게 꺼졌다. 차단기가 내려간 듯한 딱 그 정도의 정교함. 누전도 아니고 폭우도 아니고 번개도 아니었다. 사고는 대개 지저분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그날의 정전은 너무 단정했다. 단정한 정전은 누군가의 손이 닿았다는 뜻이다. 정전 직후 평창동의 골목은 잠깐 숨을 멈췄다. 센서등이 꺼지고 담장 위 방범등이 꺼지고 집들이 한 덩어리의 검은 상자처럼 가라앉았다. 그 순간 누군가에게는 침입이 아니라 입장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늘 마음이 꺼림칙한 이유가 있다. 범죄는 대개 힘의 차이에서 시작하지만 완성은 정보의 차이에서 끝난다. 그날 밤의 범인은 힘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보까지 가진 사람이었다. 아침은 늘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을 연다. 9월 19일 06시 12분 막내 장도윤이 먼저 깼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공기를 읽는다. 도윤은 평소보다 조용한 집을 느낌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 느낌을 아이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몸은 알고 있다. 그는 가방을 챙기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다. 엄마가 늘 아침에 불러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늘 바빴지만 아이의 아침을 놓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상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다.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이 집에서 서재문은 늘 닫혀 있었다. 잠금장치까지는 아니어도 어른의 공간처럼 관리되는 문. 도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로 문틈을 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세계가 한 번에 깨졌다. 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무너져 있었다. 책상과 금고 사이 사무실이라는 구조물의 틈에 끼인 채 엄마 이진희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 주변 피부가 이상하게 짙었다. 아이는 그 의미를 모르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알아차린다. 도윤이 비명을 질렀다. 06시 14분 큰아들 장민준이 2층에서 뛰어내려왔다. 중학생. 현실을 이해할 나이. 민준은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더 큰 공포를 억누르듯 입술을 깨물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이들은 엄마를 흔들어 깨우려 하지 않았다. 그건 본능이다. 흔들면 더 무서운 결과가 올 것 같을 때 사람은 손을 멈춘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이웃집에 전화했고 도윤은 울면서 엄마 이름을 불렀다. 그 울음은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마지막 통화였고 누군가에게는 죄책감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06시 26분 관리사무소 경비가 도착했다. 06시 31분 119 구급대가 도착했다. 06시 38분 경찰이 도착했고 집은 곧바로 봉인되었다. 그리고 사건은 이제부터 누가 울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움직였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 서재는 15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붉은 목재의 책상,
와인 진열장, 서류 캐비닛. 이진희의 흔적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사람의 죽음은 공간을 어지럽힌다. 그런데 이 공간은 어지럽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죽음을 정돈해 둔 것 같았다. 바닥에는 작은 핏자국이 점처럼 이어져 있었다. 흩뿌려진 게 아니라 끌린 듯한 선. 누군가가 몸을 아주 조금, 아주 조심스럽게 옮겼다는 신호였다. 시신 옆에는 금고가 있었다. 금고문은 절반쯤 열린 채 멈춰 있었다. 안쪽에는 서류와 현금, 귀금속이 보였지만 없어 보이는 것은 없었다. 강도라면 가장 먼저 가져갔을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와인잔이 하나 놓여 있었다. 잔 안에 액체는 약간 남아 있었다. 옆에는 백학주조의 프리미엄 약주 병이 열려 있었다. 병목에는 손이 닿은 흔적이 희미했고 잔 가장자리에는 립스틱 자국이 아주 옅게 남아 있었다. 이진이 혼자 마신 흔적처럼 보이지만 사건에서 혼자라는 단어는 늘 의심을 부른다. 혼자였다는 걸 누가 증명해 주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책상 옆에는 계약서 파일이 있었다. 스위스 유통사와의 계약서 초안. 몇 장이 뜯겨나간 듯 찢어진 자국. 그러나 서류가 사라진 느낌은 아니었다. 누군가가 찾아 헤집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분노로 찢은 것처럼 보였다. 이건 재산을 노린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노린 사람의 흔적이었다. 현장 감식반은 목 주변의 흔적을 확인했다. 피부에는 띠 모양으로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주 넓지도 아주 얇지도 않은 폭. 손으로 졸랐을 때 나오는 불규칙한 흔적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의 물체가 압력을 가한 흔적. 경찰은 벨트류 가능성을 조용히 적어 내려갔다. 그 순간부터 사건은 한 가지 결론으로 좁혀졌다. 낯선 침입자가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 문을 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진희가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데 가장 기술적으로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CCTV가 꺼진 시각은 00시 42분. 그리고 외부 전기함을 열어본 결과 차단기는 단순히 내려간 게 아니라 내부 회로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감식반은 정전 유도 가능성이라는 말 대신 더 쉬운 말을 쓴다. 누군가가 전기를 죽였다.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단독주택에서 전기를 죽이려면 집 구조를 알아야 한다. 전기함 위치, 조경의 사각지대, 센서 등이 어디를 비추는지, 이웃의 시야가 어디까지 닿는지, 그 모든 걸 미리 계산해야 한다. 이건 우발적 범행의 손놀림이 아니다. 거실 쪽 카펫에서는 흙이 묻은 발자국이 몇 개 발견됐다. 흙의 점성이 비온 뒤 마당의 그것과 비슷했다. 발자국 간격은 일정했고 뛰지 않았다. 급박하게 도망친 사람의 걸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사람의 걸음이었다. 계단 난간 아래에는 금속이 스친 듯한 새 흠집도 있었다. 벨트 버클이나 열쇠고리 같은 단단한 물체가 닿았을 때 생기는 형태. 감식반은 그 흠집을 보고 이상하게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흠집은 이 집을 낯설어 하는 사람이 만든 흔적이 아니었다. 몸이 익숙하지 않으면 계단 난간을 그렇게 스치기 어렵다. 익숙한 사람일수록 몸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다. 그리고 서재 금고 옆에서 가장 결정적인 물증이 나왔다. 짙은 회색 천조각. 고급 정장에 쓰이는 합성 혼방 원단. 맞춤 수트에서 흔히 쓰이는 결. 얇지만 탄성이 있는 재질. 누군가가 금고 근처에서 몸싸움을 했거나 스치거나 잡아당겨졌다는 뜻이다. 나는 이런 물증을 볼 때마다 씁쓸해진다. 사건을 푸는 실마리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쉽게 옷감 한 조각으로 전락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랑이든 충성심이든 권력이든 결국 마지막엔 섬유처럼 찢어진다. 검육 6시 55분 장현우에게 연락이 갔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때 경찰은 정확히 몰랐다. 다만 그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건 확실했다. 이런 집안의 비극은 늘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끌어올린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시선은 이미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질문이 떠 있었다. 누가 이진희를 죽였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집의 전기를 죽일 수 있었는가? 그 질문은 곧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변할 것이다. 전기를 죽인 사람이 범인인가? 아니면 범인이 일할 수 있게 전기를 죽인 사람이 따로 있는가? 사건이 복잡해지는 순간은 늘 비슷하다. 범행이 일어난 뒤가 아니라 누군가가 범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정황이 드러날 때다. 그리고 그날 평창동의 밤은 너무 많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다. 그 가능성의 이름은 아직 없었지만 곧 누군가의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완벽한 알리바이와 37분의 공백 장현우가 집에 도착한 건 오전 6시 43분이었다. 사람은 자기 집 앞에서 사건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한다. 뉴스에서 보던 노란 폴리스 라인, 흰 장갑,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낯선 시선들. 장현우는 차에서 내리며 아주 짧게 주변을 훑었다. 그 눈빛에는 당황이 있었지만 동시에 익숙함도 있었다. 익숙함은 나쁜 단어가 아니다. 다만 그 익숙함이 이런 상황에도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안다는 종류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는 폴리스 라인 앞에서 멈춰 섰다. 경관이 다가와 신분을 확인하고 안내 절차를 설명했다. 장현우는 내 아내는? 이라는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은 너무 정상적이라서 오히려 차가웠다. 정상적인 질문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질문이 아니라 답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다. 형사는 그를 바깥에서 잠시 기다리게 했다. 현장은 아직 감식 중이었다. 장현우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한번 닦았다. 손수건은 깨끗했고 손도 떨리지 않았다. 물론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장면에서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슬픔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정돈시키기도 한다. 정돈된 슬픔은 때로 훈련처럼 보인다. 장현우 씨. 담당 형사 강도식이 다가와 말했다. 몇 가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선부터요. 장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날 밤 여의도 라운지에서 스위스 유통사와 미팅을 했고 이후 국회 인근 호텔에서 1박을 했다고 말했다. 숙소는 여의도 리버파크 호텔 18층.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이동하기 번거로워서 라는 이유였다. 한국에서 그런 이유는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다는 건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익숙한 거짓말의 형태라는 뜻일 때가 많다. 강 형사는 질문을 이어갔다. 미팅 끝난 시간이 몇 시였죠? 11시 조금 넘었습니다. 11시 20분쯤. 그 다음 동선은 차로 호텔로 갔습니다. 체크인하고 바로 방에 들어갔고요. 장현우는 이야기하는 동안 한 번도 말을 더듬지 않았다. 모르는 기억을 억지로 찾는 사람은 종종 빈칸을 만든다. 하지만 그는 빈칸이 없었다. 빈칸이 없다는 건 좋다. 동시에 위험하다. 완벽한 기억은 대개 살아있는 기억이 아니라 다듬어진 기억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미 호텔에 확인을 넣어둔 상태였다. 체크인 기록, 카드키 로그, 로비 CCTV,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장현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호텔 프런트 직원. 대표님 맞습니다. 23시 58분 체크인 하셨어요. 카드키 기록 0960시 03분 객실 출입. 이후 문 66시 71분까지 추가 출입 없음. 로비 CCTV 0110시 전후 장현우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됨. 강 형사가 그에게 물었다. 방에 들어간 뒤 누가 방문했습니까? 장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다. 적어도 호텔 방문이라는 의미에서는. 하지만 사건에서 질문은 늘 겉으로만 존재한다. 진짜 질문은 그 밑에 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전기를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경찰은 장현우의 차량 기록도 확인했다. 회사 공용 차량이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검은색 세단. 차량 블랙박스는 저장 오류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이건 역시 흔하다. 하지만 흔한 일은 흔한 만큼 의심을 먹는다. 특히 사건 직후에 흔한 오류가 연달아 나타나면 그 흔함은 갑자기 우연이 아니라 패턴처럼 보인다. 더 중요한 건 회사 공용차였다. 전날 새벽 2시 40분 평창동 관리사무소 쪽에서 한 대의 검은 세단이 빠져나가는 장면이 흐릿하게 포착되었다. 번호판은 비와 어둠 때문에 선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체 라인과 테일램프 형태가 백학주조 차량과 유사하다는 진술이 나왔다. 단지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의심하기에는 충분하다. 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회사 차량 운용은 누가 관리합니까? 장현우는 아주 짧게,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김상태 팀장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공기 온도가 조금 내려갔다. 김상태, 백학주조 보안시설관리 총괄. 군 출신. 회사에서는 문제 생기면 김 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능했다. 유능함은 늘 두 얼굴을 가진다. 사건을 막는 유능함과 사건을 덮는 유능함. 오전 9시 10분 경찰은 김상태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그는 너무 빠르게 도착했다.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본 형사들은 안다. 불러서 오는 게 아니라 불릴 걸 알고 있었다는 속도다. 김상태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넥타이는 지나치게 정확한 각도로 매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목소리는 평평했다. 유감입니다. 사모님, 좋은 분이셨죠. 그 말은 애도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보고처럼 들렸다. 강 형사가 질문했다. 정전, CCTV 중단. 어젯밤 시설 쪽에 특이사항 있었습니까? 김상태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며칠 전 정기 점검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장비가 오래돼서 간헐적으로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정전은요? 단독주택은 외부 요인에 취약합니다. 전기암이 노출돼 있으면 누군가 장난칠 수도 있고요. 그는 누군가라고 말했지만 그 누군가는 실체가 없었다. 이런 말의 구조가 위험하다. 사람을 지우고 가능성만 남긴다. 가능성만 남으면 책임이 떠다닌다. 경찰은 이미 감식 결과를 들고 있었다. 정전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 김상태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시설 총괄이었고 그 집의 도면과 전기암 위치, 센서 작동 범위까지 알고 있을 사람이었다. 하지만 김상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나는 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문제는 그 표정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사건은 갑자기 기술의 영역으로 내려갔다. 형사들은 평창동 CCTV 장비를 확인했다. 이 집의 시스템은 최신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기반이었다.
녹화는 DVR이 아니라 테이프에 가까운 방식. 즉, 누군가 마음 먹고 손을 대면 흔적이 남지 않을 수도 있었다. 흔적이 남지 않는 건 무섭다. 남지 않는 흔적은 상상을 부른다. 상상은 늘 가장 나쁜 얼굴을 선택한다.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한 출입구 카메라 테이프를 재생하던 중 강 형사는 손을 멈췄다. 여기 왜 이 구간이 흐리지? 화면은 00시 11분부터 00시 48분까지 정확히 37분 동안 이상하게 번졌다. 픽셀이 깨지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화면 전체가 자석에 쓸린 듯 잿빛으로 뭉개졌다. 그 뒤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아주 깔끔하게 37분. 그 수치는 우연 같지 않았다. 우연은 시간에 무심하다. 하지만 조작은 시간을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된 시간은 늘 목적을 품는다. 강 형사가 중얼거렸다. 테이프, 누가 만졌지? 관리사무소 직원은 얼굴이 하얘졌다. 저희는 아무도 건드린 적 없습니다. 경찰이 CCTV 보관함의 봉인을 확인했을 때 봉인 자체는 멀쩡했다. 그래서 더 끔찍했다. 봉인은 멀쩡한데 영상만 망가졌다. 그건 누군가가 봉인을 열지 않고도 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망가뜨렸다는 뜻이다. 자석, 소형 디가우저 혹은 전문가의 손. 그리고 그 전문가는 이 동네에 흔치 않다. 나는 이런 구간을 사건의 블랙홀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가 사라지는 구간. 블랙홀은 늘 주변을 잡아당긴다. 사람들을, 의심을, 그리고 진실까지. 한서연의 이름이 다시 떠오른 건 그 즈음이었다. 여의도에서 사건 전날 밤 장현우와 통화했던 사람. 그리고 새벽 무렵 한강변 카페 근처에서 서둘러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진술. 어떤 택시기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젊은 여자가 울면서 타더니 평창동이라고 했어요. 진술은 가볍지만 가벼운 진술이 사건을 뒤집는 경우를 나는 너무 많이 봤다. 경찰은 한서연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그녀는 오후 5시 20분에 도착했다. 화장은 평소보다 짙었고 손은 가방끈을 지나치게 세게 잡고 있었다. 어제 대표님께 전화한 이유가 뭡니까? 회사 서류 관련해서요. 왜 밤 11시 넘어서요? 급해서요. 급한 서류, 급한 밤, 급한 목소리. 그 모든 급함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킨다. 사건은 늘 급함을 먹고 자란다. 누군가 급했고 그래서 무언가가 터졌다. 하지만 급함이 곧 범행은 아니다. 범행은 급함 위에 올라타는 의도다. 한서연은 끝까지 저는 평창동에 간 적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알리바이는 빈약했지만 경찰이 결정타를 잡을 만큼 허술하진 않았다. 그리고 결정타는 늘 가장 허술한 곳에서 오지 않는다. 결정타는 오히려 가장 단단한 곳에서 온다. 김상태, 그가 단단했다. 너무 단단했다. 밤 9시가 조금 넘어 강 형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테이프의 37분 구간을 다시 돌려보다가 화면이 망가지는 시작점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 하나를 발견했다. 00시 10분 58초. 화면 오른쪽 위, 가로등 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빛 때문이 아니라 전기가 순간적으로 끊기려는 전조처럼 보였다. 즉, 테이프가 망가진 게 먼저가 아니라 전기가 흔들린 게 먼저였다는 뜻이다. 전기, 영상, 그리고 37분. 그 조합은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 누군가가 시간대에 맞춰 전기를 건드렸고 그때 영상 기록도 함께 무력화했다. 그건 우연이 아니다. 그건 설계다. 강 형사는 서랍을 열어
김상태의 이력서를 다시 꺼냈다. 군 시설부대, 전력 설비, 보안 장비 운용.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들과 정확히 겹쳤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늦은 시간의 전화는 늘 불길하다. 강 형사가 받았다. 강 형사님이시죠? 목소리는 남자였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변조된 듯 낮게 깔려 있었다. 누구십니까? 상대는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말했다. 그 37분 파면 한 명 더 죽습니다. 뚝. 전화는 끊겼다. 강 형사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누가 목을 졸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하지만 어떤 사건은 구조가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평창동의 그 집에는 누군가가 구조를 이미 만들어 두었다. 37분의 공백은 그 구조가 남긴 첫 번째 상처였다. 다음 상처는 더 깊을 것이다. 바람 없는 방, 사라진 사람 사건이 커질수록 경찰은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한다. 누가 미워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갑자기 사라졌는가. 살인은 늘 흔적을 남기지만 어떤 사람은 흔적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운다. 그리고 그날 평창동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지워진 이름이 있었다. 유재도. 백학주조 재무팀도 영업팀도 아니었다. 그는 대표실 직속 이진희의 일정과 계약서, 내부 보고서의 절반 이상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 회사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라고 불렀다. 눈에 띄지 않지만 언제나 옆에 붙어 있고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숨소리까지 듣는 존재. 그런 유재도가 9월 18일 밤부터 연락이 끊겼다. 경찰이 그 사실을 확인한 건 9월 19일 오후였다. 강도식 형사는 백학주조 인사팀에서 출근 기록과 차량 운행 기록을 받아들고 유재도의 이름, 옆에서 펜을 멈췄다. 유수 안시 27분, 회사 본관 출입 기록 안시 31분, 주차장 출차 기록. 그 이후 휴대전화 꺼짐. 그가 정확히 몇 시에, 어디로, 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날 밤과 그 사람의 부재가 겹쳤다. 이 정도면 경찰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우연이라고 믿고 시간을 버리거나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사람을 붙잡거나. 강 형사는 우연을 믿지 않는 쪽이었다. 백학주조 본사에서 사건 전날 밤 마지막으로 유재도를 본 사람은 격리팀 직원이었다. 유 과장님이 파일 하나 들고 나가셨어요. 두꺼운 거. 서류철처럼. 그게 무슨 파일인지 봤습니까? 표지에 영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런 거 잘 안 다루니까. 스위스 계약서. 그 단어가 강 형사의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이진희가 새벽까지 붙들고 있던 파일. 책상 위에서 찢어진 흔적이 남아있던 파일. 누군가 일부러 분노를 연출한 듯한 찢김. 그날 밤 이진희의 서재에 왜 그 파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파일을 누가 가장 자연스럽게 들고 올 수 있는지. 유재도는 그 질문에 너무 잘 맞아떨어졌다.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불길했다. 사건은 가끔 범인을 너무 빨리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람을 속인다. 마치 자, 이 사람이야 라고 외치면서 진짜 핵심은 뒤로 숨기는 것처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유재도의 실종은 단서였다. 단서가 단서인 이유는 그것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또는 무언가를 숨기기 때문이다. 9월 20일 오전 경찰은 유재도의 오피스텔을 수색했다. 합정동의 작은 건물 9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을 때
강 형사는 특유의 정적을 느꼈다. 사람이 살던 공간이 갑자기 멈췄을 때 생기는 정적. 냉장고는 돌아가고 시계는 움직이는데 주인만 사라진 방은 바람이 없다. 바람이 없다는 건 소름 끼칠 만큼 부자연스럽다. 문은 잠겨 있었고 강제 침입 흔적은 없었다. 열쇠는 경찰이 임의로 확보한 게 아니라 건물 관리소가 가진 비상키로 열었다. 그러니까 유재도는 누가 끌려간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갔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러웠다. 실내는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었다. 컵 하나는 싱크대에 뒤집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메모지가 정확히 모서리 맞춰 쌓여 있었다. 침대는 각 잡힌 이불이 덮여 있었고 옷장은 계절별로 분류돼 있었다. 이런 정리는 성격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정리는 가끔 두려움이 만든다. 불안한 사람은 공간을 정리해 마음을 통제하려 한다. 책상 위 노트북은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과 영문 계약서 PDF가 떠 있었다. 커서는 문서 하단의 서명란 근처에서 멈춰 있었다. 멈춰 있다는 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곳이 그곳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대개 자신에게 중요한 걸 바라본다. 강 형사는 책상 옆에 놓인 작은 프린터를 보았다. 종이 걸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출력 트레이에는 아직 따뜻한 듯 보이는 종이 한 장이 반쯤 튀어나와 있었다. 날짜는 2016년 9월 18일 22시 18분. 출력 내역 로그가 저장된 모델이었다. 정확히 이진희에게 협박봉투가 도착하기 조금 전. 이건 감시교원이 중얼거렸다. 이건 준비한 출력이네요. 급하게 뽑은 게 아니라. 종이를 더 살펴보자 하단 여백에 희미한 손자국 같은 흔적이 있었다. 잉크가 마르기 전에 손이 다 번진 흔적. 누군가가 급히 집어들고 나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방은 급함이 없어 보였다. 방은 침착했는데 종이만 조급했다. 그 대비가 기이했다. 수색은 옷장 아래 서랍에서 방향을 바꿨다. 서랍은 잠겨 있었다. 감시교원이 얇은 공구로 잠금을 풀었다. 딸깍 소리가 나고 서랍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 단계 더 차가워졌다. 그 안에는 앨범이 있었다. 사진 앨범. 단정한 검은 표지. 겉면에는 아무 글자도 없는데 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장이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모두 같은 사람이었다. 이진희, 대학 캠퍼스에서, 회의실에서,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횡단보도에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까지. 각 사진의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거의 매번 같은 문장이 따라붙어 있었다. 내가 사랑한 사람. 강 형사는 사진을 넘기는 속도를 점점 늦췄다. 사진은 오래된 것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다. 시간이 흘러도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애초에 둘의 경계가 어디인지. 이런 자료는 늘 보는 사람의 위장을 먼저 뒤틀어 놓는다. 사랑은 상대의 안전을 원하지만 집착은 상대의 자유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자유를 원치 않는 감정은 언젠가 폭력이 된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서 문장은 바뀌어 있었다. 안녕. 딱 한 단어. 사람을 무너뜨리는 문장은 종종 길지 않다. 짧은 문장은 준비된 결심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강 형사가 앨범을 덮었을 때 감시교원이 쓰레기통에서 찢긴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다. 조각들을 맞추자 문장이 만들어졌다. 언니가 떠나면 난 끝이야. 끝. 그 단어가 너무 자주 등장한다. 끝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속 허용선의 끝이다. 그리고 허용선이 끝나면 사람은 남의 삶까지 끝내려 든다.
나는 이런 메모를 볼 때마다 인간의 무서움을 새삼 확인한다. 스스로 끝나지 않으려고 남을 끝내버리는 심리.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소유욕이다. 경찰은 유재도의 신용카드 기록을 추적했다. 9월 19일 새벽 3시 12분 강원도 방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소액 결제가 잡혔다. 이어 4시 48분 동해안의 작은 버스터미널 근처 편의점, 담배, 생수, 그리고 숙취 해소제. 그는 동해로 갔다. 바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흔히 도망을 꿈꾼다. 바다는 넓어서 자신을 지워줄 것 같으니까. 하지만 바다는 지워주지 않는다. 바다는 오히려 돌아오라고 밀어낸다. 파도는 앞에서 뒤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동이다. 도망친 마음도 결국 비슷하다. 9월 20일 오후 경찰은 동해안의 작은 도시 묵호 근처에 허름한 모텔을 찾아냈다. CCTV는 화질이 낮았지만 9월 19일 새벽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체크인하는 장면이 남아있었다. 어깨가 약간 굽었고 걸음이 빠르고 일정했다. 단정한 걸음, 평창동 카펫에 남은 걸음과 비슷한 종류의 규칙성. 경찰이 문 앞에 섰다.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반응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문틈 아래로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술, 그리고 약. 방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강 형사는 관리자에게 비상키를 요청했다.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밀려 나왔다. 눅눅한 술 냄새와 약 냄새, 그리고 오래 닫힌 방 특유의 답답함. 유재도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옆에는 빈 술캔들이 널려 있었고 약병이 열려 있었다. 그는 죽으려 했던 것인지 잠들고 싶었던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상태였다. 구급대가 즉시 투입되었고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나는 이 장면을 양심의 선택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너무 쉽게 미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때때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마주하기 전에 스스로를 꺼버리려 한다.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테니까. 그런데 세상은 잔인하게도 그런 사람을 다시 켜놓는다. 유재도는 다시 켜졌다. 그가 의식을 회복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다. 병원에서 간단한 안정조치를 마친 뒤 경찰서로 이송됐다. 9월 21일 오전 10시 55분 조사실. 유재도는 생각보다 침착했다.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고 눈은 형사를 똑바로 보았다. 겁먹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참았던 말을 이제야 하게 된 사람처럼 보였다. 강 형사가 질문했다. 이진희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유재도는 한참 뜸을 들인 뒤 말했다. 저에게는 은인입니다. 업무상 관계 말고 개인적으로는요? 유재도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했습니다. 존경. 그 단어는 안전하다. 사람들은 사랑을 들키고 싶지 않을 때 존경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존경이 정말 존경이라면 상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존경은 결국 이름만 바뀐 소유다. 강 형사는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유 과장님은 9월 18일 밤 유심한 1시 31분 회사에서 출차했고 그 뒤 휴대전화가 꺼졌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재도는 준비된 답처럼 말했다. 몸이 안 좋아서 혼자 좀 쉬었습니다. 전화는 배터리가 나갔고요. 강 형사는 그 답을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두고 질문의 칼을 조금씩 움직였다. 왜 동해까지 갔습니까? 정신이 없어서요. 왜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유재도는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다.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사건의 진실을 보장하진 않는다. 범인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자신을 보호한다. 그리고 그 보호가 단단할수록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강 형사는 앨범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이진희가 횡단보도에서 고개를 돌리는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 그리고 내가 사랑한 사람, 유재도의 눈이 사진에서 멈췄다. 이건 뭡니까? 유재도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냥 기록입니다. 기록이라기엔 너무 오래됐습니다. 유재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그 자체로 진술이다. 사람은 부정할 수 있을 때 부정한다. 부정하지 못하는 침묵은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강 형사는 마지막으로 묻지 않았다. 대신 말해버렸다. 유 과장님, 이진희 씨 서재에서 발견된 스위스 계약서. 그거 유 과장님 프린터에서 20시 18분에 출력됐습니다. 유재도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크지 않았지만 그 작은 흔들림이 더 확실했다. 진실이 들어오는 순간은 늘 이런 식이다. 폭발이 아니라 미세한 균열로 온다. 그리고 균열은 결국 무너짐으로 이어진다. 강 형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 과장님, 휴대전화 단순히 배터리 나간 게 아닙니다. 전원이 꺼진 시각이 기록돼 있어요. 41분. 00시 41분. 정전이 일어난 시각 00시 42분 바로 직전. 유재도의 손가락이 처음으로 테이블을 탁 하고 쳤다. 아주 작은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그의 침착함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강 형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파일을 덮었다. 이제부터는 강 형사가 말했다. 유 과장님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전기를 죽였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유재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전날 밤 누군가가 걸어왔던 숨소리 없는 전화처럼 길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에서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은 단순히 내가 했다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날의 정의는 누가 죽였는가? 그 질문은 이제 유재도의 입술 사이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스위스 계약서, 은반지, 그리고 스위치를 내린 사람 사건이 진짜로 무서워지는 순간은 현장에 남은 흔적들이 서로를 설명하기 시작할 때다. 흩어진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면 그 선은 어느 순간 얼굴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얼굴을 보게 된다. 보고 싶지 않아도 9월 21일 오후 강도식 형사는 국과수 감정실로부터 1차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서류철 속 종이들은 냄새까지 담고 있었다. 잉크, 섬유, 땀, 금속. 인간이 남긴 것들은 대개 인간보다 정직하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섬유는 찢어진다. 금속은 긁힌다. 손가락은 남는다. 감정 결과의 첫 문장은 차갑게 시작했다. 사망 추정 시각 00시 30분. 02시 사이 경부 압박 흔적, 폭, 3층 딥트, 내외의 띠 형태, 벨트류 가능성 높음, 현장 섬유 조각, 고급 합성 혼방 원단, 맞춤 정장류에서 빈번. 서재, 문서, 스위스 계약서에서 이진희 외 1인의 지문. 일부 검출 그 1인이 누구인지 아직 명시되지는 않았다. 감정실은 늘 확실한 말만 한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둔 것은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든다. 그럼에도 강 형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지문은 유재도일 가능성이 높았다. 22시 18분 출력, 유재도의 휴대폰 종료 시각 00시 41분, 정전 06시 42분. 시간들이 너무 잘 맞았다. 너무 잘 맞는 건 언제나 두 가지 중 하나다. 진실이거나 연출이거나. 그날 저녁 강 형사는 유재도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다. 낮 조사에서 유재도는 결정적인 질문마다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방어다. 그러나 방어가 계속되면 공격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끝내 침묵을 죄처럼 여긴다. 조사실에 들어온 유재도는 낮보다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 밑이 퀭했고 입술은 건조했다. 그래도 그는 자세를 바로 세웠다. 이 자세는 죄책감의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오래 준비한 고백의 자세에 가깝다. 강 형사는 스위스 계약서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 문서 유 과장 프린터에서 22시 18분 출력됐죠. 유재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그 문서가 왜 사모님 집 서재에 있었습니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왜 밤에? 유재도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날 사모님이 빨리 끝내자고 했습니다. 계약 마감이 임박했고요. 그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사건에서 그럴듯함은 함정이다. 그럴듯한 말이란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이다. 반박하기 어렵다는 건 곧 시간을 끌 수 있다는 뜻이고, 시간은 범인의 친구가 된다. 강 형사는 질문을 바꿨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옆구리를 파는 방식. 사모님이 떠난다는 말 들었죠? 유재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그 움직임은 마치 누군가가 그의 등 뒤에서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사모님이 회사에서 떠난다는 말 들었습니다. 강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화가 났습니까? 유재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조사실의 공기는 탁해진다. 탁해진 공기는 결국 누군가의 호흡을 망친다. 대개는 피조사자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유재도가 겨우 입을 열었다.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몸이 굳는다. 무너졌다는 말은 슬픔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예고다. 무너진 사람은 붙잡을 벽을 찾고 어떤 사람은 그 벽을 남의 목으로 만든다. 강 형사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사모님이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유재도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표님 때문입니다. 한서연 때문입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 유재도의 눈이 흔들렸다. 흔들림은 대답이다. 유재도는 끝내 낮게 말했다. 사모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비극의 문장이다. 알고 있었다는 말은 사건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전쟁은 조용히 사람을 죽인다. 같은 시각 다른 팀은 현장에서 발견된 은반지를 추적하고 있었다. 서재 바닥, 책상 다리 근처에서 수거된 작은 은반지. 단순한 액세서리처럼 보였지만 감정실은 반지를 확대 촬영해 미세한 흠집 패턴을 기록했다. 반지 안쪽에는 얇은 각인이 있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조명 각도를 바꾸면 드러나는 글자. JD 유재도의 이니셜과 겹쳤다. 물론 이니셜은 흔하다. 하지만 흠집 패턴은 흔하지 않다. 경찰은 유재도가 과거 주문 제작을 했다는 기록을 찾았고, 보석상 직원은 같은 디자인이라고 진술했다. 결정적이었던 건 보석상에서 찍어둔 제작 사진 속 반지에 같은 흠집 위치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강 형사는 그 반지 사진을 유재도 앞에 밀었다. 이거 본인 겁니까? 유재도의 눈동자가 사진에 붙었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한숨처럼 말했다. 네. 그 한마디가 조사실의 공기를 바꿨다. 이제부터는 추측이 아니라 연결이다. 반지는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고, 현장은 그 시간에 있었다는 의미로 확장된다. 물론 반지가 우연히 떨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건에서 우연은 언제나 설명을 요구한다. 왜 현장에 있습니까? 유재도는 입술을 떨었다. 그날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강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럼 본인 말대로라면 사모님이 죽던 시간대에 그 집에 있었네요. 유재도는 고개를 저었다. 급하게. 아닙니다. 저는 대화만 하려고 갔습니다. 대화. 늘 대화라고 말한다. 그런데 대화는 왜 늘 죽음으로 끝날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그냥 순간이었다고 말한다. 순간이라는 말은 책임을 져게 만든다. 강 형사는 질문을 바꾸지 않았다. 더 깊이 넣었다. 그럼 전기를 누가 죽였습니까? 유재도는 멈췄다.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완전히 굳었다. 마치 그 질문이 칼끝처럼 목에 닿은 것처럼. 모릅니다. 강 형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유 과장님, 휴대폰이 꺼진 시각이 00시 41분입니다. 정전은 00시 42분. 이건 우연치고 너무 가깝습니다. 유재도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제가 전기를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유재도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그 집 전기암 위치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전기암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 관리팀, 시설 담당자, 그리고 김상태. 강 형사는 유재도의 눈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했다. 김상태 팀장을 아십니까? 유재도의 입술이 하얗게 변했다. 그 침묵은 인정이었다. 그날 밤 경찰은 한서연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사건 주변을 비추는 거울로서였다. 한서연은 전보다 더 방어적인 표정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두려울수록 말을 빨리 한다. 빨리 말하면 허점이 생기니까. 이진희 상무님이 저를 따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사건 전날, 저녁 먹기 전, 대표님 미팅 가기 전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한서연은 손가락을 비볐다. 저보고 물러나라고 했어요. 대표님 옆에서. 강 형사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다. 정확히 뭐라고? 한서연은 눈을 감았다. 너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불씨야라고요. 불씨. 그 단어는 무섭다. 불씨는 작지만 사람은 불씨를 이유로 집을 태운다. 강 형사가 물었다. 그날 상무님이 회사에서 떠난다는 말도 했습니까? 한소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네, 곧 끝낼 거야. 다 끝내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라지면 누가 제일 이득일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문장은 소름이 돋을 만큼 선명했다. 이진희는 자기 죽음을 예감했을까? 아니면 자기 주변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았던 걸까? 나는 둘 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똑똑한 사람은 위험을 느끼지만 그 똑똑함이 때로는 위험을 더 빨리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위험한 사람들은 똑똑한 상대를 가장 싫어하니까. 밤 11시를 넘겼을 때 강 형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다. 지난번 협박 전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37분을 파면 한 명 더 죽는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구조의 경고처럼 들렸다.
강 형사. 남자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마치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십니까? 상대는 대답 대신 짧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숨이 새는 소리였다. 유재도가 전기를 안 죽였다고? 강 형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당신이 뭘 알고 있지? 상대는 낮게 말했다. 스위치 내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 목 조르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말은 너무 정확했다. 범인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확함. 혹은 범행 구조를 만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확함.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형사님, 흰학은 오래 살아남으려면 불편한 진실부터 꺼야지. 뚝. 전화는 끊겼다. 강 형사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나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살인이 있지만 그 주변에는 관리가 있다. 사람을 죽이는 손보다 진실을 관리하는 손이 더 조용하고 더 오래 간다. 그날 밤 강 형사는 유재도의 진술을 다시 곱씹었다. 전기암 위치를 몰랐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전기를 죽인 사람은 별도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닐 것이다. 그는 사건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다. 다음 날 강 형사는 김상태의 출입 기록과 시설 점검 기록을 다시 뒤집어 볼 것이다. 그 37분의 공백을 만든 손이 누구인지, 그 손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이제부터는 진짜로 보게 될 차례였다. 조사실 2번, 반쪽짜리 자백 유재도가 무너진 건 증거가 아니라 시간 때문이었다. 사람은 증거 앞에서는 버틸 수 있다. 지문은 우연이라 말할 수 있고, 반지는 예전에 갔다가 떨어뜨렸다라고 둘러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다르다. 시간은 거짓말을 싫어한다. 시간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시간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흐름을 거스르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찢어버린다. 9월 22일 새벽 1시 17분 강도식 형사는 유재도를 다시 조사실 G번으로 불렀다. 이번에는 회유도 압박도 아니었다. 강 형사는 테이블 위의 자료를 정렬했다. 정렬은 대화의 형태를 바꾼다.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도망칠 방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위스 계약서 출력, 로그, 이시시, 18. 유재도 휴대폰 전원 종료 시각, 00.41. 정전 발생 시각, 00.42. 서재에서 발견된 은반지 JD.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재 문서에서 검출된 부분, 지문, 유재도와 일치. 강 형사는 마지막 종이를 유재도 앞에 놓고 한 문장만 말했다. 이제는 갔었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입니다. 유재도는 처음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모서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람이 진실을 말하기 직전에는 대개 상대의 눈을 보지 않는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 안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끝까지 끌고 누군가는 그 시간에 자신을 질식시킨다. 사모님이 유재도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방 안이 더 조용해졌다. 저를 부르신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간 겁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유재도는 입술을 떨었다. 떠난다고 해서요. 계약 끝나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떠난다는 말, 끝이라는 말, 그 단어들은 사람을 죽인다. 실제로는 칼이 아니라 단어가 먼저 사람의 마음을 찢는다. 그리고 찢긴 마음은 언젠가 누군가의 목을 찾는다. 강 형사는 질문을 더하지 않았다. 질문은 이미 충분했다.
이제 필요한 건 유재도가 스스로 말을 이어가게 만드는 침묵이었다. 유재도는 숨을 크게 들이켠 뒤 마치 오래 외워둔 문장을 읽듯 말했다. 9월 18일 밤 저는 회사에서 계약서 2부를 출력했습니다. 하나는 사무실에 남겨놓고 하나는 들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핑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 그 핑계로 집에 갔습니까? 네. 유재도의 목이 잠깐 떨렸다. 평창동에 도착한 건 12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비가 내렸고 마당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문이 아니라 옆쪽으로 갔습니다. 사모님이 그쪽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서 강 형사의 펜이 멈췄다. 정문이 아니라 옆쪽. 옆문을 안다는 건 적어도 그 집이 낯설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낯설지 않은 사람에게 살인은 더 쉬워진다. 문이 아니라 경계가 열리기 때문이다. 유재도는 말을 이어갔다. 사모님은 서재에 계셨습니다. 계약서를 보여드렸고 처음엔 정말로 일 얘기였습니다. 숫자, 조건, 서명 일정. 그런데 사모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도씨 여기까지야. 나 이 일 끝내고 나갈 거야. 강 형사가 조용히 물었다. 그게 화가 났습니까? 유재도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부정은 늦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화가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이 떠 있었다. 상실감, 모욕감, 그리고 소유욕. 저는 붙잡고 싶었습니다. 사모님이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분의 그림자였고 그분이 빛을 꺼버리면 저는 사라지니까요. 그 말은 자기 연민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경고였다. 나는 사라질 수 없어서 남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종류의 경고. 유재도는 목을 가다듬었다. 제가 말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모님이 바뀌어야 하는 거냐고. 한소연 얘기도 나왔습니다. 사모님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건 내 문제야. 너랑 상관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유재도의 얼굴을 부쉈다. 너랑 상관없어.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 문장은 곧 사형 선고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마음속에서 자기 자리가 없다는 뜻이니까.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유재도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 팔을 잡았고 사모님이 뿌리쳤습니다. 그때 제가 강 형사는 숨을 죽였다. 진실이 나올 때 조사실은 늘 숨을 멈춘다. 제가 벨트를 풀었습니다. 유재도의 말은 짧고 단정했다. 너무 단정해서 오히려 더 섬뜩했다. 사람은 끔찍한 일을 말할 때 감정을 덜어낸 문장을 선택한다. 감정을 얹으면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다. 사모님 뒤에서 목에 걸었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버둥거렸고 의자가 넘어졌고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강 형사의 펜끝이 종이를 긁었다. 그는 유재도의 말을 한 문장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정전은 37분은? 그건 유재도의 순간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유재도는 계속 말했다. 사모님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고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재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일부러 찢었습니다. 분노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금고도 열어놓았습니다. 강도처럼 보이게 하려고. 강 형사가 물었다. 그런데 금고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갔죠. 유재도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빈칸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고백이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원했다는 뜻이니까. 강 형사는 핵심으로 들어갔다. 유 과장, 정의는 누가 끊었습니까? 유재도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아닙니다. 정전이 일어난 시각이 00시 42분입니다. 본인 휴대전화 전원이 00시 41분에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진짜로 없었습니다. 유재도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그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저는 전기함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서재 안에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딱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 유재도는 눈을 깜빡였다. 스위치 내려가는 소리요. 아주 짧게. 그리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니터가 꺼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비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는 말을 삼켰다. 누군가가 전기를 내린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강 형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유재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이상하게도 현장과 맞아떨어졌다. 정전은 우발적이지 않았다. 전기함은 조작 흔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테이프의 37분 공백은 그냥 끊겼다로 설명되지 않는다. 강 형사는 천천히 물었다. 그때 다른 사람을 봤습니까? 유재도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못 봤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바람이 아닌데 커튼이 조금 움직였고 마당 쪽에서 흙 밟는 소리가 아주 작게. 그는 스스로도 그 말을 믿기 싫은 듯 입술을 깨물었다. 이 대목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사건이 한 사람의 관계로 설명되면 우리는 안심한다. 하지만 사건이 두 사람 이상의 역할 분담처럼 보이면 우리는 불안해진다. 불안한 이유는 단순하다. 역할 분담은 우발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재도의 자백은 그날 새벽 3시 06분에 조서로 정리되었다. 서류상으로는 사건은 이제 해결에 가까워졌다. 기자들은 집착형 스토커 범행이라는 쉬운 틀을 원했고 회사는 개인 일탈이라는 더 쉬운 틀을 원했다. 조직은 늘 쉬운 결말을 사랑한다. 쉬운 결말이 있어야 다음 분기 실적과 다음 선거 일정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지만 강도식 형사는 쉬운 결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새벽이 밝기도 전에 김상태의 기록부터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다. 시설 점검 보고서, 출입카드 로그, 야간 근무자 배치표.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이상을 발견했다. 9월 18일 밤 00시 39분 평창동 자택시설 긴급 점검이라는 항목이 임시로 생성되어 있었다. 작성자는 김상태, 승인자는 공란. 보고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간헐적 노이즈 발생, 전원 개통 확인 필요. 노이즈, 전원 개통. 단어 선택이 너무 기술적이었다. 그리고 너무 미리 준비된 핑계처럼 보였다. 강 형사는 즉시 김상태를 다시 불렀다. 김상태는 오전 9시 30분에 나타났고 표정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다. 김 팀장, 강 형사가 말했다. 9월 18일 밤 00시 39분 평창동 자택점검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김상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답했다. 서류상 정리입니다. 그날 노이즈 이슈가 있었고요. 미리 기록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 시간에 현장에 갔습니까? 김상태는 고개를 저었다. 가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출입카드 로그였다.
전기실과 연동된 보안 시스템에서 찍힌 기록.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라면 없을 법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장현우의 집에는 있었다. 김상태가 보안을 강화한다며 올해 최설치한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이렇게 찍혀 있었다. 00시 40분, 40분 12초, 접근 시도, 40분, 13초, 인증 성공 김상태의 카드 아이디. 김상태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차분함의 결이 바뀌었다. 정돈된 사람의 차분함이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의 차분함. 시스템 오류입니다. 김상태가 말했다. 카드 복제 가능성도 있고요. 강 형사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카드가 복제됐다면 그 복제는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입니까? 김상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이어졌다. 침묵은 진실의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이 커질수록 사람은 불안해지고 불안은 실수를 만든다. 강 형사는 실수를 기다렸다. 하지만 김상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형사님, 이미 범인이 자백했습니다. 더 파면 모두가 다칩니다. 모두. 이 사건에서 모두라는 단어는 유난히 위험했다. 모두가 다친다는 말은 누군가가 이미 다치게 만들 준비를 해두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날 밤 강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남았다. 그는 유재도의 자백 조서를 읽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다. 밖에서 스위치 내려가는 소리가 났다. 그 문장은 단서이자 공포였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유재도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사건의 무대는 누군가가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무대를 만든 사람은 관객이 아니라 연출자다. 새벽 2시 11분 강 형사의 서랍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누군가가 넣어둔 듯한 작은 봉투가 발견됐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딱 평창동에서 이진이가 받았던 그 봉투처럼. 강 형사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잘린 비디오 테이프 조각이 있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짧게, 정갈하게, 타자체로. 37분은 닫아, 열면 다음은 내 차례야. 강 형사는 메모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사람이 진짜로 공포를 느낄 때는 심장이 뛰지 않는다. 오히려 멈춘다. 머리가 차갑게 굳고 주변 소리가 멀어진다. 그 정적 속에서 한 가지 사실만 또렷해진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자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유재도는 범행을 고백했지만 누군가는 그 밤에 전기를 죽였고 37분을 지웠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수사관의 서랍까지 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강 형사는 봉투를 다시 닫지 않았다. 닫는 순간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 경찰서 주차장이 보였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차 한 대에 기대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가 이상하게 익숙했다. 어깨가 조금 굽어 있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주차장 쪽 가로등 불빛이 잠깐 흔들렸다. 마치 전기가 다시 한번 죽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